디젤 화물차와 산업용 장비 등의 필수적인 요소수가 수급난을 겪으면서 부산항과 인천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를 고비로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이 아닌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청년층 공략을 위해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청년주택을 방문해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사퇴 압박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수차례 언급된 2015년 대화 녹음 내용을 지난달 24일 채널A가 보도하고 8시간 만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첫 금요일 밤 서울 번화가 도로변에는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빈 택시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계속 승객이 덤비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거죠. 벌써 일상 회복이 된 듯한 심야 택시 전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부산 신안 근처에서 저희가 직접 찍어온 영상입니다. 화물 트럭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요소수를 구하는 행렬에 밤낮이 따로 없는데요. 요소수는 매연을 희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5년 새 생산된 디젤차에는 꼭 들어가야만 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매일 수백 킬로미터씩을 달려갑니다. 이 요소수를 한 달에 수십 통씩 써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화물차가 멈추고 택배가 멈추고 집 짓는 공사도 중단되고 버스도 못 달립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가 요소수 전쟁이 벌어진 부산과 인천을 가봤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 항구인 부산신항 인근 단지. 화물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요소수를 파는 노점 판매상이 등장하자 몰려든 겁니다. 길에서 요소수를 판매하는 노점상은 모두 불법.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품질도 미덥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넣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산항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12,000대 중 60%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군산에서 왔는데 제가 주유소마다 다 들렸어요. 근데 있는 데가 없어. 40분 기다렸어요. 또 다른 관문인 인천항도 마찬가지. 일부 화물차들은 요소수가 없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차들 20대 중에서 5대가 서 있어요. 지금 40만 원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3일뿐이 못 써요. 이거. 요소수 공급 차질로 인한 물류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당장 다음 주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항만에서 사용하는 하역 장비 중에도 요소수가 필요한 게 많은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다음 주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출입은 물론 모든 물류가 멈추는 최악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도 요소수 없이 화물차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요소수 없이 차 움직이는 법. 급기야 인터넷에서는 이런 꼼수가 돌아다닙니다. 2015년 폭스바겐이 이런 방식으로 디젤차 배기가스를 조작한 적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문제된 것처럼 개인도 벌금 내고 감옥도 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요소수 대신 다른 걸 넣으면요, 차가 망가집니다. 홍진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요소수 때문에 고민이라며 불법 개조를 해주는 업자를 찾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화물차 기사들의 댓글도 이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당장 영업이 급한 화물차 기사들이 몰리면서 며칠을 기다려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근데 그것도 지금 밀려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개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개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급한 마음에 요소수 대신 정제수를 넣겠다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정제수를 넣으면 차량 시스템이 요소수라고 인식해 운행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자칫 관련 부품이 고장이라도 나면 고액의 수리비를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품이 열 변형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고 최대 수리비가 1,000만 원가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로 촉발된 요소수 사태. 정부가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하지만요, 이 불법 개조하려는 기사들을 손가락질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까지 불사하는 건 돈 몇 푼 때문이 아닙니다. 절박한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만 나올 뿐 정부가 시원하게 내놓는 대책도 없습니다. 이제 기사들은 법으로 묶어둔 매연 저감 장치를 아주 잠시만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허욱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산업용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중국 수입길이 막히면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산업의 핏줄이 막히는 물류 대란이 닥칠 위기입니다. 정부는 발전소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타진 중인데 이제서야 산업용 재고 파악에 나선 상황. 또 이렇게 전환된 요소수가 환경이나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기술 검토 결과도 다다음 주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요소 생산 공장은 채산성 문제로 2011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소를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단기적인 수급 불안이 해결된 이후를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소 대신 암모니아를 들여와 국내에서 요소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되지만 역시 단기간 내 시설을 갖추고 본격 생산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2개월,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년 1월, 2월 정도에는 뭐 러시아산 들어온다든지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요소수 공급을 해결할 때까지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끄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국제 환경 기준 위반 가능성 탓에 정부가 제시하긴 어렵습니다. 세계 12의 경제대국에서 톤당 400불짜리 그 범용 화학 소재를 못 구해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곧 닥쳐올 위기를 풀어갈 해법으론 부족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또 오후에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통상 대선 후보들은 현충원부터 찾는데 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다혜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장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도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해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필요한 곳에 지급돼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에 비해 2030 청년층 지지세가 약했던 만큼 청년들에게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점심 회동을 하며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함께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동의하시죠? 윤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수요일에는 전두환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 방금도 나왔던 이준석 당대표가 비단 주머니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비단 주머니 중에서 몇 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2주 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뜻도 모았는데요.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홍 선배님하고 유 선배님하고 또 우리 원 지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딱 맞았겠네요. 그거는 후보님이 다 불러 모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원팀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가 늦어도 20일엔 선대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도 공감한 겁니다. 본선을 대비한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오신 걸 보고 저도 아주 많이 좀 놀랬고 그리고 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윤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청년 유세차 연설을 도입했던 이 대표는 선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홍보 전략도 윤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계략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비단 주머니 한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 등 경선 후보들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조언도 듣고 도움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청년층 지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뭘까? 누가 처절하게 고심하고 사탕 발림이 아닌 진짜 정책을 누가 내놓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에 더 많이 요구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역세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 주변에다가 공공임대를 배치하고 분양주택은 외곽으로 빼고 그게 원래 공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청년들이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2030 표심 공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2030 세대의 반발이 있는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을 내놓으며 이 표심까지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특별대담에 참여해 검찰 개혁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없는 제도 있게 만들고 있는 제도 덮고 그런 무소불리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요. 여권의 검찰개혁과 각을 세워온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누구를 잡아넣겠다는 말만 하는 분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미래 민생을 얘기하고 싶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촛불행동연대와 함께한 것에 대해 조국 수호 세력에 공개적으로 올라탔다며 민주당 정권은 입맛대로 움직이는 검찰로 개조해 이미 그분들만의 개혁을 완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여랑대랑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후보의 진심 행보. 자, 이제 본격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인데요. 시장을 방문했는데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네, 먼저 오늘 가락시장에 방문한 윤석열 후보, 먹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네.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국산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콩나물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명란찌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제니까. 제2의 벽종원이야?
웬만한 주부보다 더 잘 알아요. 고기 부위도 잘 알고 또 귤 잘 까는 노하우도 알려주던데요. 네, 어딜 가든 음식 재료별 먹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네. 살림살이에 능숙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친근한 모습을 부각하고 네. 딱딱한 검사 출신 이미지도 벗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먹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것에 진심인가요? 네, 물건 사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네. 내가 이거 좋아해서. 싸게 받는 지역 화폐 예산도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려서 소상공인들이 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웬 돈인가 했더니 이게 지역 화폐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최우선으로 꼽는 전략이 민생을 챙기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 후보는 과거 방송 예능에 출연하면서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삼시세끼를 먹어서 삼식이란 별명도 네, 가졌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살림꾼 면모를 부각하는 윤 후보와는 다르게 네. 정책을 부각하면서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당원들이 네.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권하겠다거나 차라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겁니다. 예, 당심이 민심을 거슬렀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정당 홈페이지를 보면요. 젊은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윤석열 나오면 이재명 찍는다. 경로의 힘 등 노골적인 비판이 쉴 틈 없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아예 탈당 인증샷을 올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29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접촉을 늘려나가면서 또 젊은 당대표다 보니까 직접 설득해 나가겠다는 설명인데요. 사실은 이게 야당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을 미리 끝낸 민주당 거의 한 달째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예. 오늘도 이재명 절대 안 찍는다 SNS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고요.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못 뽑을 이유가 있느냐, 예. 180석으로도 못 막는 이재명이 되느니 견제 가능한 윤석열이 낫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원팀 행보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겠네요. 네, 친문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문재인 정부의 완성으로 표현하며 지지자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완수하는 것. 그래야 제가 좀 한숨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을 지켜야 하는 쪽,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쪽 모두 진정한 원팀을 만드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선거들을 봤지만 경선부터가 워낙 치열했던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 실장 누르고. 네,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녹취로 여기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정황이 담겨 있었죠. 이 대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정 실장의 실제 이름은 정진상. 당시에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채널A 보도가 나간 직후 황무성 전 사장은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녹취록에 등장했던 바로 그 정진상 부실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한기 개발본부장에게서 사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이상하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 누르고. 네. 채널A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보도 8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쯤 황무성 사장은 정진상 실장이 보낸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장님께 함부로 대한 적이 없고 퇴직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걸 알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왜 곤란하게 하는지 당황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지냈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 전 공사본부장과 통화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 경위와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성격 등을 규명하려면 정 전 실장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정말 유례없는 역대급 선거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유력 후보 모두 수사 중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일단 검찰과 공수처는 속도를 내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대선은 불과 넉 달 남았습니다. 이 넉 달 안에 과연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여차하면 선거 개입 또 정치의 중립 위반 논란에 시달릴 소지가 매우 큽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들은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개발된 대장동 사업 의혹 전담 수사팀을 가동 중이고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윤 후보가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입니다. 두 기관 모두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적 절차도 진행하실 겁니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소환이나 기소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선거 개입이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각 후보 관련 수사에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도 없는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 규명을 대선 뒤로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수사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겨우 첫 주말이지만 밤 풍경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 잡기는 힘들고 음주운전도 늘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모임을 마친 뒤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입니다. 빈 택시 잡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택시 호출앱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차도에 서서 택시에 손을 흔들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승객이 안 탄 택시는 초록색 예약등을 켜고 유유히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약간 있는 척하고 그냥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도 많고 더 안 잡혀요. 더 심해졌어요. 3개 정도 돌리는데 20분은 안 잡히니까 손님 입장으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택시 호출에 성공했다 싶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기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호출이 취소돼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반면 택시 기사들은 모처럼의 대목에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확 이제 풀리면서 택시가 지금 없잖아요. 택시가 빈 택시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계속 승객이 덤비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거죠. 일부 기사들은 돈을 더 벌겠다며 불법 영업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매달려 분들은 안 하고 흥정을 한다니까. 맞으니까. 이럴 때 좀 잘 해야 되는데 손님들한테 눈탱이 쳐갖고 뭐 어떻게 좀 담아주려고.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저녁 먹을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최근 나흘간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전국에서 신고된 집회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하는 광화문에서도 여기저기 스피커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집회 장소로 연결되는 입구. 참석자들이 백신 접종 기록을 스마트폰에 띄워 경찰과 구청 관계자에게 보여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 등은 최대 499명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집회 장소에 들어와서도 참석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회는 경찰이 쳐놓은 이 울타리 안쪽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울타리 밖에도 집회 장소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습니다.
499명을 초과한 인원은 입장이 제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못 들어가잖아. 인원이 찼다고 못 나게 하는 거야. 그렇고 취사해서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면은 또 이거 내 인적사항 써야 되잖아. 거리 행진도 허용했습니다. 행진 경로에 경찰관들이 배치돼 제지를 했지만 집회에 참석 못했던 인파가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5천여 건. 한 주 만에 지난달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거리 집회를 허용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집회를 하시는 건데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닌데 매우 걱정됩니다. 오는 13일에도 민노총 등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예고해놓고 있어 집회 현장 방역 관리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일상을 찾았다는 흥분이 너무 컸을까요? 미국에서는 대형 콘서트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야외 공연장 한편에서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하고 의식을 잃은 관객들이 차에 실려갑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대형 뮤직 페스티벌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이 등장하기 직전 흥분한 관객들이 몰려들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The crowd began to compress towards the front of the stage. People began to fall out, become unconscious, and it created additional panic. 1박 2일로 진행되던 콘서트는 즉시 중단됐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을 보인 11명을 포함해 2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미국에서 열린 대형 공연에 5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공연장에 입장하려는 관객들은 철제 울타리도 파손했습니다. Honestly, this is the first festival I've been to since COVID, so just trying to get back to some normalcy. 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우리도 일상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백신 다음으로 주목하는 게 있죠. 바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낮춰주는 알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만든 회사는 이번에도 화이자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00명 넘는 코로나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한 결과 약 복용으로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떨어뜨리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앞서 입원과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한 머크사의 알약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약 모두 복용 기간은 닷새로 같지만 복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자의 치료제는 아침과 저녁 3알씩 먹는 반면 머크사의 치료제는 4알씩 먹어야 합니다. 화이자 측은 서둘러 미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 plan to submit as soon as possible. Hopefully we will submit before Thanksgiving. 이에 앞서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머크사는 저소득 100여 개국에 치료제 특허를 풀기로 했지만 화이자 측의 관련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We have already secured millions of doses, and the therapy would be another tool in our toolbox to protect people from what the worst outcomes of COVID. 40만 명분 이상 치료제를 확보하기로 한 우리 정부는 머크와 20만 명분, 화이자와 7만 명분 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여전히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먹는 치료제의 개발이 미국의 일상 복귀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연인이었던 남자친구의 무자비한 폭행에 25살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은 이틀 전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00번이라도 사죄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게 한 석 달 좀 넘은 사건인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월 25일 새벽입니다. 삼시 남성 A씨가 연인 관계였던 25살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데요. 황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 8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워낙에 잔혹한 폭행인데다가 피해자의 영상이나 실명을 공개하는 건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총 37분가량의 영상이 공개된 건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건은 지난 8월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몇몇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요. 정작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족이 전철을 해서 공개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슈가 그때 왜 안 됐을까요? 네, 데이트 폭력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라기보다는 연인 사이의 치정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나 보상을 이끌어내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데이트 폭행하면 되게 약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가볍게만 만들고 수사 단계부터 굉장히 가볍게 봤거든요. 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저희가 그대로 보도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이었다고요. 네, 먼저 A씨는 집 안에서 황 씨를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37분의 가량의 영상에서 4번의 폭행이 더 목격됐는데요. 집을 나선 A씨를 황 씨가 따라오자 1층 복도에서 한 차례 폭행이 이뤄지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 폭행이 이어집니다. 건물 외부 골목길에서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CCTV 사각지대에서 다시 폭행하던 등 총 5차례의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연인 간의 폭행이 반복되고 점차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자, 이 황예진 씨가 의식을 잃고 나서 이 남자친구라는 A씨 대처도 문제였는데요. 네, A씨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했더라도 황 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집으로 옮기기 위해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몸이 힘을 잃고 크게 흔들렸고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 씨가 의식을 잃은 직후 119 구조대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황 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A씨는 119 신고 당시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걸 숨기고 단순히 술에 취해 쓰러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굉장히 강도가 센 폭행이었던 데다가 대처도 미흡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 공판에서 가해자가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네, 가해자 A씨는 첫 번째 공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저희 취재진에 밝혀왔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부터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데이트 폭력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이서영 기자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10,000명에 달하는 한국인도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이들의 죽음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76년 만에 우리 정부 도움을 받아서 민단이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가는 길마저 서럽고 억울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 하늘도 울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4살 때 일본으로 건너와 나가사키에서 한식당을 58년 운영한 올해 95살 권순금 할머니.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구름을 목격한 것은 19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뒤에 직접 피폭된 여동생들은 원인 모를 지병에 시달렸고 권 할머니도 평생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펑펑 나가보니까 하늘 컴컴하게 하늘에 와 검은 구름이 막지 있잖아요. 그 보고 뭐 젊은은 몰랐잖아요.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원폭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광범위하고 명부도 사라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도시에 있던 한국인 피해자는 약 7만 명, 4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히로시마와 달리 구남도 징용 한인을 포함해 최대 10,000명이 숨진 나가사키에는 그동안 한국인 희생 추모비가 없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높이 3m의 비석이 76년 만에 세워지는 날, 나가사키의 하늘도 울었습니다. 위령비 사업을 추진했던 건립위원회는 강제징용 배경이 담긴 비문 문장 등을 놓고 27년 동안 일본 측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시 당국이 반대한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대신 6년 전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표현대로 강제로 노역했다는 내용을 영어로 담았습니다. 韓国の方も被爆をされたということをあまりしっかり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から過去に何が起きたのか、日本が何をして。車のバックミラーは後ろを見ています。しかし前に進むための道具です。後ろを振り返って前に進むというこの発想が大事ではないか。 권 할머니도 76년 전 검은 구름의 악몽에서 이젠 조금이나마 벗어났습니다. それは感激ですよ。なんとも言えない。 나가사키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가을 야구에서는 서울 라이벌 LG와 두산이 맞붙고 있죠. 예상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승 1패 뒤 내일 드디어 승자를 가립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수빈이 수비방해로 아웃되자 심판에게 항의한 두산 김태형 감독. LG 류지연 감독은 이런 김 감독을 퇴장시키라고 주장합니다. 9회 초 2루타와 득점으로 친정팀을 수렁에 빠뜨린 양석환의 두산맨 세리머니. LG는 어퍼컷과 포효 세리머니로 맞불을 놓고 모자에 새긴 부상자들의 등번호를 가리키며 승리 의지를 불태웁니다. 몸에 맞는 공 하나에도 민감했던 치열한 신경전 속에 1, 2차전을 나눠 가진 양팀. 선취점을 따낸 팀이 승리한 만큼 초반 공격이 중요합니다. 1차전 LG 정주현, 2차전 두산 김재호의 실책이 연쇄 실점으로 이어진 만큼 실책 관리도 핵심입니다. 한치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 속에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2차전 4타점을 합작해 팀 승리를 견인한 LG 문보경과 문성주. 두산에는 가을만 되면 호투를 선보이는 김민규가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갖지 않았나. 그래서 3차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기도록 총력전을 해서 하여튼 뭐 초반에 어떤 상황이 되면 필승조들 다 들어가고 타자들도 집중해서 이기는 경기 하도록 해야죠. 지난해 준플레이오프 패배 서력에 나선 LG.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리는 두산. 내일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올해 입동은 따뜻하겠는데요. 예상대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입동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이름값을 하긴 할 모양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곧바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주 후반까지 초겨울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엔 첫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가을 정취 즐기기 좋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은 안개로 답답하겠지만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까지 영남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1도, 전주는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부와 호남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